기념관 개강기념 심포지움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헌법 정신 2부 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2부 순서가 이번 심포지움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그런 이제 발표 내용이 되고, 사실은 여기 지금 오신 분들, 발표하러 오신 분들의 이 면면이 굉장히 국내 최고의 그런 수준과 명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발표를 경청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초기 독립운동과 민주공화주의의 태동이라는 주제로 우리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인입니다. 제가 이거 관련된 책을 썼는데 책을 써서 아마 저를 부르실 것 같은데, 책 쓰고 나서 아마 이런 발표를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단순하게 민주주의란 말이 언제부터 있었냐로 민주주의를 따지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안으로부터 민주주의에 만들어진 맹아, 우리 자본주의만 맹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에도 19세기부터 만들어 온 맹아가 있고, 그 맹아에 밖으로부터 들어온, 문명으로 들어온 그런 여러 가지 정체들이 결합이 돼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정체도 만들어지고, 민주공화정이라는 정체도 만들어지고, 민주주의가 만들어졌다. 1960년 사회혁명이 정치학자들에 따르면 해방이고 미군정이 갖다 준 민주주의에서 그렇게 됐다는 건데, 그건 저는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학자들 대부분은 아직도 민주주의가 해방 이후에 미군정에 의해서 인식됐다고 쓰고 있죠. 최근에 최장수 선생님도 그런 주장을 다시 한번 하셔서 저도 당황을 했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안으로부터 그리고 밖으로부터 들어온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민주주의 문화가 만들어졌고, 그 문화가 바로 19년에 민주공화정의 탄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봤습니다. 근데 사실 민주나 공화에 관련된 글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민주주의로 역사를 보지 않게 돼서 생기게 된 가장 역사적 폐해는 뭐냐면 고종에 대한 숭배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한국 동아시아에서 입헌 군주제를 거부한 왕이죠. 일본은 이미 입헌군주제를 실시하고 있었고, 청나라도 입헌군주제를 약속을 했죠. 계속된 요구에 의해서. 그러나 고종은 1899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했는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근대국가로의 출발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전제군주제로의 폐기이고, 거꾸로 돌아간 건데, 거기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하는데, 사실 양치차오가 여기서 얘기했지만 결국 한국이 만난 건 군주정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군주 한 사람이 도장 찍으면 나라가 망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1898년에 독립협정에 있었던 의회 개설운동이 성공을 했다면 의회가 있었을 거고, 의회의 조약을 반드시 비준을 받아야만 성립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1898년에 의회 개설운동이 성공했고 한국에서 입헌군주제의 진도가 나갔다면 정말 한국이 망했을까? 양치차오는 1910년에 분명히 한국은 군주정 때문에 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민주주의적 관심을 갖지 않고 역사를 보게 됐을 때 고종에 대해서 굉장히 과도한 높은 평가를 하게 된다. 근데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자면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입헌 군주제를 거부함으로써 결국 망국의 길을 갔다라고 평가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은 그런 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당시에 1898년인데, 근데 이제 입헌 군주제 문제도 있지만 사실 그 뒤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입헌 군주제 얘기를 한국 사람들이 했습니다. 가장 큰 파장이 일었던 것은 러일 전쟁에서 전제 군주제, 니콜라이 군주가 있는 전제 군주제 국가인 러시아가 입헌 군주제 국가인 일본에 망했습니다. 그 뒤로 한국과 다시 청나라에서 굉장히 입헌 군주제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토 히로부미가 와서 얘기합니다. 입헌 왕께서 군권을 더욱더 그러니까 군주권을 더욱 강화하셔야 합니다. 입헌 군주제의 얘기는 들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고종은 신하들한테 얘기합니다. 하물며 다른 나라 사람도 와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왜 입헌 군주 얘기를 하느냐? 논의를 금지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토는 돌아가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조선을 일단 대한제국을 먹을 수 있는 건 역시 군주 한 사람의 도장.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군주의 도장이 진짜다 가짜다, 찍어둔 게 가짜다 진짜다, 한일합병 조약의 도장의 진위를 가지고서 따질 때마다 민주주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저로서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 도장이 진짜냐 문제가 아니라
군주의 도장을 찍고 나라가 망했다는 거죠. 조약을 통해서. 예, 굉장히 부끄러워. 전쟁도 아니고, 예, 의병이 일어나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만, 결국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그 당시 우리나라가 입헌 군주를 가지 않은 게, 예, 의회 운동이 자결된 게 가장 큰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 그러면서 민주공화정으로 가게 되는데, 민주라는 말과 공화라는 말도 굉장히 일찍 우리나라에서 최양이나 이런 사람이 일찍 소개가 됐고 한성순보에 다 실렸습니다. 민주라는 말, 공화라는 말 전혀 낯설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정몽주는 알고 있느냐? 우리 역사를 가리킬 때 교과서가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동학농민운동을 쭉 민주운동으로 가리키고요. 개화파는 또 개화파 따로 가리킵니다. 1884년 갑신정 정면에서 얘기한 혁신정당의 내용에는요. 1862년 농민 전쟁을 통해서 요구했던, 그러니까 농민 항쟁이죠. 1860년 항쟁을 통해서 얘기했던 요구 조건이 거의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황복을 폐지한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미 84년에 갑신정당을 했던 사람들은 62년에 농민들 요구를 알고 있는 거고요. 정봉준도 서울에 와서 민해도 알고 있고 이미 뭐 원국 집회할 때 다 알고 있죠. 서양의 민해를 알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느냐? 한성순보가 1884년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봉주는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공자와 맹자만 하고 전혀 한성순보도 모르고 공화제도 모르고 민주주의라는 말도 몰랐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가르칠 때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을 깜짝 놀랍니다. 갑신정변을 일으킨 김옥균과 그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킨 정봉준이 같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서로 다 알고 있는 거죠. 서로 다 알면서 서로 우리나라가 나가야 될 근대화의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따로따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이 있을 거라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개화파는 실학자와 똑같이 권력의 소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변을 일으키고 그러나 이제 갑신정변 갑오개혁 때는 결국은 일본과 손을 잡아서 약자로서 이제 그 개혁 그 정책을 이제 실시하게 됐는데요. 결국 개혁파의 꿈이 이제 외세의 힘을 빌어서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민주주의적인 재개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보여주는 거죠. 예, 스스로 그 개혁을 권력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의 소수파가 외세와 손잡고 민주주의 개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 변하려고 했던 일본의 그 국가 권력과 그 다음에 계속된 압력 속에 방향 전환을 모색했던 청나라의 국가 권력과 예, 오히려 전제군주제로 나갔던 한국의 국가 권력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민주주의 관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나 공화라는 얘기는 계속 여러 번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인기가 있기는 그 입헌 군주가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왕이 있기 때문에 이 왕을 넘어선다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 자체가 반영이 되고 사실 독립협회의 그 의례개설운동을 뭉개인 것도 뭐냐면은 보수파들이 대접을 붙였는데 그 안에 보면은 공화제를 꿈꾼다. 독립협회가 뭐 윤치호가 대통령이 이미 내각 명단까지 다 밝혀버리니까 그런 방식.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의회 개설운동을 말하자면 허무하게 만들어버리고 무너뜨린 원리가 공화정 원리입니다. 프랑스 혁명과 같이 공화정을 하려고 한다. 독립협회가 그런 모함으로 의회 개설운동을 무산시켜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공화정의 카드가 쓰였다는 건 그만큼 공화정이 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 왕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설명이 이제 개념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개념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뭐 쭉 읽어보시면 알지만 민주와 공화를 좀 섞었었는데요. 나중에 민주공화제라고 하는 민주공화라는 말도 돌아다녔는데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민주공화주의 얘기하지만 왜 의미심장하냐면 만약에 사실은 이 민주공화란 말이 아까 이만희 선생님도 말씀하시지만 처음 우리 헌법에 나왔는데 제가 여기다는 쓰지 않았는데 이걸 논문을 보내고 나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더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제 군주제 국가에서 망했습니다. 망한 상태에서 새로운 국가를 구성해야 되는데 신해혁명에서 물론 공화제가 수립이 됐긴 했죠. 근데 왜 민주가 붙었느냐? 바로 왕이 없다고 하는 걸 상징하는 말입니다. 민주라는 말은 군주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입헌 문제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고 군주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거의 확실해진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새로운 독립국가의 건설에서는 그러니까 군주가 주인이 아니고 바로 인민이 주인이다. 그래서 민주라는 말을 앞에 강조해서 붙이고 공화라는 말은 바로 전제국가. 그러니까 전제군주에 반대되는 말이 바로
민주공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주소왕이 민주공화라는 말을 했는지 직접 자기가 설명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냥 넘어갔다면 그냥 공화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신해혁명처럼 그렇게 됐겠지만 결국 우리가 이 1910년대의 복벽주의, 그러니까는 다시 그 군주정을 다시 부활하려는 흐름도 독립운동의 하나의 흐름으로 있었는데 그 흐름을 넘어서서 적어도 군주의 시대를 갔다는 걸 상징하는 말이 민주가 아닐까. 그 다음에 공화라고 하는 말은 그 전제에 반대되는 말로 붙여서 민주공화정이 탄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화정의 꿈이라는 건 굉장히 오랫동안 꿔왔는데요. 공화정의 꿈을 꿔가는 과정에서 사실 처음에는 공화정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독립협회가 짓밟힌 것 같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점 공화정의 꿈을 꾸는데 사실 본인의 입으로 공화정이다라고 얘기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꿈은 꾸는데 제가 이제 막 자료를 뒤져보니까 박상진 정도가 이제 1915년에 이제 국가회복단을 만들면서 얘기한 정도지 실제로 공화제에 신민회도 공화제를 주장했다고 다 책에서 배웁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우리 출제할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공화제를 주장한 건 신민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신민회에서도 공화정을 얘기한 적이 없고요. 신민에게 꿈꾸는 게 아마 공화정일 것이다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일본 이제 그 군사 경무 총감이 기밀문서 쓰면서 거기다 이렇게 썼거든요. 공화정을 꿈꾸는 것 같다. 그것만 갖다가 우리가 공화정으로 얘기하지만 실제 공화정이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10년대까지도 쉽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끊임없이 공화정 꿈을 꾸게 되는데 1910년대까지 10년까지 나라가 망할 때까지는 입헌군주제론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게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공화정이 제일 좋지만 지금은 입헌군주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았습니다. 여기 설태일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요. 많았는데 나라가 딱 망하고 신해혁명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 얘기 자체가 이 공화정 얘기인데요. 제가 여기서 사실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아주 공화정 얘기는 쭉 나왔다는 얘기는 제가 쭉 설명드렸고요. 사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여기서부터 조금 읽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26페이지에 임시정부 수립운동 이 부분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 제가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제일 약간 자존심 상해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모든 교과서에 써있고 보통 3.1운동을 계기로 임시정부가 수립됐다고 하는 말을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라가 망하면 정상적인 지식인이라면 임시정부를 수립하려고 주장합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3.1운동을 보니까 와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독립을 절실하게 원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게 되면.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10년 이전부터라도 그 직후라도 계속 임시정부를 수립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그 노력이 결실을 맺는 19년이 굉장히 묘하게 맞았다는 거죠. 저는 3.1운동이 없었어도 임시정부 수립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생각해. 그 힘, 그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3.1운동으로 인해서 엄청난 정당성을 갖게 됐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임시정부 계승의 정신을 갖게 된 거는 3.1운동이 없으면 절대 생각할 수 없지만 임시정부 수립운동은 일찍부터 시작됐고 그게 매우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19년에 가서 여러 가지 세계 정서나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지면서 실제로 된 거지. 왜냐하면 4월 12일 날 대한민국 임시원장이 나왔잖아요. 4월 11일이면 3.1운동의 클라이막스였던 시기였죠. 3.1운동이 처음에 서울을 비롯해서 서울 이북 지역, 그러니까 서울 이남 지역은 하나도 없어. 서울 그 다음에 이북 지역의 도시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고 기독교인과 천도교인의 주도로 일어나게 되고 북쪽에서 서울 중순까지 굉장히 세게 일어났다가 그것이 점점 남쪽으로 이제 파산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 뭐 제한의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유관순의 아우네 당선 다 4월 초중순이에요. 그렇게 완전히 그 3.1운동의 클라이막스였던 그때 바로 임시정부가 사실 들어선 거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거든요. 그 순간에 민주공화정 수립한 선포한 것 자체가. 근데 그거를 따로 항상 다루게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저는 한국인으로서 당연히 나라를 이루면 임시정부 수립하기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데 왜 그걸 자꾸 3.1운동으로 다 묻어갈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따로 그 부분만 정리를 했습니다. 대한제국이 망하기 전부터 읽어볼게요. 임시정부 수립운동이 일어났다. 이게 중요합니다. 전부터입니다. 1910년 8월 일본이 합방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에 있었던 대한인 국민회는 합방조약 체결은 유교 황제가 일본에 투항한 것이므로
대한제국의 군주로서의 자격이 없어지는 것이니 국민 스스로 국민과 정부를 세우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궁방이 닥쳐오니까 가정부, 즉 임시정부 수립의 논의를 이어갔고요. 대한민 국민회가 발행했던 신한민보에서는 8월 29일 날 그 국방 이후에 한 달 만에 우리 손으로 자치하는 법률을 제정하며 공법에 상당하는 임시정부를 설치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또 그 다음 달에는 대한민의 자치기관이라는 논설을 실어서 대한민 국민회가 자치 능력을 길러 장차 임시정부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 국민회가 대한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 행정, 사법의 3대 기관을 두어 완전한 자치기관의 역할을 하자. 벌써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지만 왕도 없고 그 다음에 상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12년에 들어와서 신한민보의 주필인 박영만이 무형국가론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외국에 나온 조선민족을 무형한 국가와 무형한 정부 산하로 통합하여 헌법을 마련하고 정치적 구역을 나누어 행정기관을 마련하고 개개인의 의무와 권리를 부여하자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임시정부 역할을 일단 대한민 국민의 중앙 총무에 맡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지지로 이어지면서 사실 1912년에 되면 벌써 대한민 국민의 중앙 총회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대한민 국민의 중앙 총회가 시베리아를 비롯해 연해주라든지 만주까지 다 포괄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좀 무역의 정부임을 이제 천명을 했고 실제로 형식상 대한제국은 이미 망했으나 정식상 민주주의 국가는 이제 일어나는 거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 국민회도 나름 정부 기관처럼 중앙총회, 지방총회, 지방회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뭐 도, 군, 시군, 면 이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여러 군데다가 이제 지방총회를 두고 또한 대한민 국민회는 자치기관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이제 공인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사람들은 무슨 여권을 가지고 다녔을까 궁금해하는데 이때 대한민 국민의 보증으로 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결국 대한민 국민회는 임시정부로까지 발전하지 못한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임시정부를 수립하려는 노력은 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7년에 상하에서 발표된 대동단결 선언에서 보면 역시 여기서 임시정부를 건설하자는 요지가 이제 담겨져 있고 준비를 하고 또 민정, 법치, 헌법 이런 말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즉 왕이 없는 공화정에 기반한 임시정부 건설을 실제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선언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조소왕이 임시정부를 기초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 대동단결 선언이 국권회복을 위한 이념을 내세우기 이제 민주공화주의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는 민주공화주의는 왕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제가 없는 그런 민주공화주의를 이제 추구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일본에 의한 국권 강탈의 상황을 역용해가지고 굉장히 그 내용을 읽어보면 대동단결 선언을 읽어보면 공화정으로 자연스럽게 이행하는 걸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민주공화라고 하는 말이 바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과정을 인연으로 표시한 게 민주공화주의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1910년 8월 29일 군주권이 소멸하고 민생이 발생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구한국의 최초의 날이고 신한국의 최초의 날이자 구한국 최후의 날이고 신한국 최초의 날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날 순종은 주권을 포기했지만 이건 곧 인민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준 셈이다라는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결국 우리가 잘 이렇게 주목하진 않지만 일본 유학생들도 사실은 이제 미국을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표시했고 원영이도 이제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이미 한말에도 민주공화라는 말이 쭉 불려져 오다가 1914년에 이제 대한민 국민총회 하와이 지방총회가 발행한 국민보에 보면은 국민회가 장차 대조선 민주공화국 정부를 세울 기초가 되어야 되는 주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민주공화란 말이 조선이 만든 말이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존재했었던 말로서의 의미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주에 반대하는 민주, 전제에 반대하는 공화라는 의미로 계속 표현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그런 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대한광복회. 아까 말씀드렸던 박상진이 얘기한 건데 제가 이제 그 사례를 직접 찾아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신해혁명의 영향을 받은 것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해혁명이 우리나라에 좀 구체적 영향을 언급한 경우는 이 사례가 이제 좀 주목되는 사례인데요. 결국은 그 공화제로 가는 흐름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28동인 선언문에서도 그러한 지향들이 실제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 정치에 대한 비판인데 이건 뭐냐면요. 이거 3.1운동과 사실 관련이 있는 건데 이팔독일선언은 3.1운동 직전에 일어난 건데 일본의 그러니까 식민 통치로 뭐라고 설명한 거냐면 전제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제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독립운동 관련된 책을 쓰고 있는데 제목이 이제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예요. 이렇게 민주주의가 꺾였지만 결국 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결국 독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그런 노력을 했었던 사람들의 노력을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 건데 이팔 독립선언에서 마찬가지지만 사실 일본이 했던 건 군사독재잖아요. 총독이 전부 무관이고 그렇죠? 군사독재이고 군사독재에 저항하는 방법은 결국 뭐냐면 독립운동이 정당화하는 논리는 민주주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 단체들은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돼야 되고 민주적으로 구성돼야 되고 민주적으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그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라가 없으니까 내가 독립을 당연히 독립은 어떤 방식이로도 어떤 논리로든 독립을 주장하면 된다가 아니라 전제군주 군사 독재를 하고 있는 전제군주가 아니라 전제 독재를 하고 있는 전제를 하고 있는 일본 그 신통치에 저항하는 적어도 독립운동은 그 자체의 성격이 민주주의여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단체나 여러 사회단체들이 보면 집단 주도체제를 굉장히 많이 선호합니다.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선동에도 결국은 신구파 분쟁 끝에 나중에 집단 주도체제로 가게 되거든요. 처음에 주장했던 뭐냐면 교주를 선거하자는 거였어요. 근데 거기는 좀 저항감이 있으니까 집단 주도체제로 갔고 우리가 신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상인 집행위로 이렇게 집단 주도체제를 이렇게 구성하고 가는 자체가 우리가 이제 모든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 그닥 없는 게 국내에서 없는 게 굉장히 집단주도체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운영할 때 천주교 소년회도 꼭 소년회 회장을 선거해서 뽑아요. 어린이들이 그런 방식의 문화적으로 우리는 독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약간 말하자면 그런 면에서 보면은 민족 유일당 운동을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갖고 갖다 민주집중제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낸 건 이제 국민당의 영향을 받은 건데 그때 민주는 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사실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데 민족유일당이 추구했던 것도 민주집중제를 가져온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민주주의 포기하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민주주의 논리를 이제 가려고 했는데 사실 28 독립선언에도 그런 요소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3.1운동에서는 뭐 임시정부 수립운동, 그러니까 어디도 군주정을 얘기한 적 없었고 입헌군주를 얘기한 적 없었고 대부분이 이제 공화제로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실제로도 군주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제정들이 무너졌죠. 중국도 무너졌고 러시아도 무너졌고 독일도 무너졌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결국 이 바이마르 공화국 수립되고 이런 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제정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된 게 공화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1운동 직전에 중요한 것이 바로 연해주에서 임시정부 성격의 대한국민의회가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미 2월 25일부터는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상하이 임시정부로 통합이 되긴 했지만 상당히 일찍부터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게 주목이 되고요. 대한국민의회는 3.1운동이 한창이었던 3월 17일에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공식 출범합니다. 그래서 3.1운동 전원 시기에 생겨난 최초의 임시정부인데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3.1운동의 자국이나 그걸 계기로 해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운동 당시에 국내에서도 임시정부 수립운동이나 또는 임시정부안을 담은 전단들이 많이 뿌려졌고요. 그 내용들은 쭉 설명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만 보면 서울에서 임시정부 수립을 준비한 움직임이 나타난 3월 중순 이후인데 4월 22일에는 20여 명이 인천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여러 종교계 인사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하게 되고 서울에서 국민대회를 하게 됐는데 실제 국민대회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선출된 임시정부 강요를 보면 이승만이 이제 집정관 총재, 국무총리 이동희가 맡겨졌게 되고요. 이런 과정들을 쭉 겪게 되면서 실제로 한성정부안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나중에 이제 상하이에서 중요한 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임시정부가 통합될 때 상하이에서도 이제 상하이는 아무래도 이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상하이에 모여서 실제로 독립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바로 임시의정을 해서 내놓은 헌법이 바로 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한다, 공화제로 한다는 내용의 이 임시헌장이 반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1조에 등장하는 민주공화제는 당시 일본만이 아니라 신해혁명 이후 중국에서 나온 수많은 헌법안 가운데도 유례가 없는 개념이었다. 민주공화주의 이념을 헌법에 적은 최초의 사례가 된 거죠. 세계적으로. 1905년 청해혁명파가 만든 중국 동맹회도 공화제 혹은 입헌공화제라는 용어를 썼지만 민주공화제 쓰지 않았는데 중국은 25년도에 처음으로 민주공화제를 쓰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초가 굉장히 많죠. 2차 세계대전 식민지였던 국가에서 시민혁명으로 대통령을 추출한 나라, 최초의 나라 우리나라죠. 이게 4.19잖아요.
그 다음에 동서화합이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기 직전에 예, 민주주의를 쟁취한 1987년. 그러니까 세계사적인 의미로 봤을 때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민주주의와 관련된 사건들은 굉장히 의미가 큰 거죠. 예, 그럼 똑같이 이 세계 최초의 예, 민주공화주의를 이제 헌법에 넣은 것이 이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거는 근데 재밌는 건 민주공화다 리퍼블릭으로 이제 그 번역을 영어로 쓸 때 다 리퍼블릭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좀 개념을 앞에서부터 쭉 정리했는데요. 그래서 민주와 공화는 사실 별개 개념이 아닌 것처럼 쓰는 이때쯤 되면은 하나에 이제 붙어 있는 걸로 해서 리퍼블릭으로 이제 쭉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41년도에도 임시홍장에 대해서도 계속 전제, 다른 민족의 전제, 그다음에 군주 정치 낡은 관습. 말하자면 일본이 했던 건 전제이고 그 전에 있었던 건 군주 정치다. 관습을 파괴한다라는 의미에서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설하는 것. 그것을 임시정부 헌장의 요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제와 그 다음에 이제 군주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민주공화국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쭉 보면은 안창호가 1920년 임시정부 10년 축하할 때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잘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황제가 없나요? 어딨어? 대한나라의 과거에는 황제는 1인밖에 없었지만은 금일은 2천만 국민이 모두 황제예요. 제국 모두가 황제예요. 황제란 무엇이요? 주권자 이름이니 과거의 주권자는 오직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제국이 다 주권자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그 왕조국가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왕이 없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것이 이제 민주공화의 그 기본 성격으로 이제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계속 조선 말기 대한제국계의 민주공화 또는 민주공화는 우리나라 특징이 뭐냐면은 정치 체제 시스템 용어로 많이 들어와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문화 뭐 이런 말보다는 훨씬 더 정체로 얻었던 개념들이었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 되면 서서히 이제 신념이 돼가는 겁니다. 나라를 잃고 임시정부를 만들고자 했던 독립운동가나 나라에 이런 인민들은 민주공화주의 입각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꿈꿀 수밖에 없었고 그것의 성과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민주공화제의 탄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민주공화주의는 삼일운동을 전환 시기에 독립을 염원한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념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정말로 이렇게 통일될 수 있는가? 예, 거기에 10년간의 일본이 보여준 전제 정치, 독재 정치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예, 그래서 민주주의를 꿈꾸는 독립이라고 하는 건 결국 민주주의 회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인종이라는 사람들이 천독이요. 제가 천독이 전공자라서 여기 썼는데 인종이라는 사람이 이제 독립선언 100%다 잡혔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대들은 독립을 선언하는 황제 등 순회는 누구로 하여금 시킬 것인가 물어봤더니 현금의 세계를 보고 때 모두 민주공화 정치의 힘으로 이에 따라 물론 민주공화 정체로 하려 했을 것이다. 단 이것은 나의 추측일 뿐이다. 뒤에는 이제 이게 신문 가능이니까 나의 추측일 뿐이다 얘기했지만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는 민주공화정이죠. 이렇게 3.1운동으로 잡혀갔던 사람도 이 민주공화정을 신문 과정에서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대중적 기반이 광범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3.1운동에 참여한 인민들에게 임시헌장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한다는 선언은 그렇게 전혀 낯선 것이 아니었고 시위물들로 넘쳐나는 3.1운동의 거리에는 독립의 염원과 함께 민주공화주의 실현을 고대하는 어떤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그런 꿈도 같이 넘쳐나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정인 교수님의 시원시원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민주공화주의가 우리 사회에 이렇게 확산된 것이 아니라 그 연원과 기원은 그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고 그것이 이제 3.1운동을 통해서 널리 확산되게 됐다는 그런 내용의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우리 이준식 관장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념적 지향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념적 지향이라는 굉장히 큰 제목의 주제 발표를 맡고 나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주제인데 이 주제를 한 발표에서 어떻게 논의를 하다가 타협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 세 번째 발표를 맡은 한상호 교수님과 같이 대학서교과서 반대운동, 국정교과서 반대운동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교과서 문제와 관련시켜서 주제 발표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임시정부 이념적 지향을 다 다루기보다는 주로 초기 임시정부 이야기를 하자고 이렇게 현실적인 타협을 했습니다.
오늘 발표 문제의식은 아주 작은 실마리에서 비롯됐습니다. 2013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교학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본에 나와있던 2013년 8월 30일 국사편찬위의 검정을 통과한 검정본에 나와있던 도서학 구절입니다. 조서학의 상균주의에 기초한 건국강령은 의회주의에 기초한 민주공화국 건설을 표방하였고, 문장 자체도 참 이상하죠. 기초한 이렇게 나오는 토지개혁과 주요 산업의 국유화 친일파 생산 등이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여기는 앞으로 건설할 국가의 형태를 국민주권의 바탕을 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설정하고 있었다라는 문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역사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건국강령을 자유민주주의적 강령이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사회민주주의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임시정부의 강령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걸 국가적인 덜컥 자유민주주의적 강령이라고 써놓은 게 몹시 신경이 쓰였습니다. 찾아봤더니 신용화 교수님이 예전에 건국강령의 내용을 경제 부분에서는 사회민주주의, 정치 부분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해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신용화 교수님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이 교학서 교과서에 실려있는 자유민주주의가 다름이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쨌거나 한국사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소수 학설을 교과서에 써놓은 게 굉장히 신경이 쓰였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면서 가장 훌륭한 교과서의 모델이 교학사 교과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나올 국정교과서에서도 건국강령을 자유민주주의로 해석하지 말라는 법이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겠다고 이제 작심을 했습니다. 이게 건국강령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 전반에 걸쳐서, 더 나아가서는 뉴라이트 역사인식 전체가 독립운동사를 자유민주주의로 해석하라는 경향을 강하게 보입니다. 이게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요. 뉴라이트는 기본적으로 독립운동사를 참 싫어합니다.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는 그것을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독립운동사의 큰 흐름을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석을 하고, 그런 자유민주주의에 해당되지 않는 독립운동은 독립운동이 아니라고 내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발표문에도 써놨지만, 예를 들면은 뉴라이트가 입만 열면은 백범 김구 선생을 폄하하는데, 그런데 또 그런가 하면은 또 백범 선생을 방범자유민주주의라고 또 칭송을 합니다. 이런 양면적인 태도가 뉴라이트의 모순을 잘 보여주고 있는, 어쨌거나 이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이념적 지향이나 주제 아래서 뉴라이트의 역사인식, 특히 자유민주주의적인 독립운동사 해석을 비판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이 발표문이 준비가 됐습니다. 이 건국강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했다고 강변하는 데는 속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국강령이 광복 이후 대한민국 건국과 재헌헌법의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친절한 부가 설명에서 건국강령을 자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연결시킨 속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른 교과서의 차이인데요. 일반적으로는 건국강령이 대한민국 재헌헌법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역사학계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교과서에서 이런 사실을 굳이 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 쓰지 않는데, 이 뉴라이트 교학서 교과서는 굉장히 특이하게 건국강령이 재헌헌법에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건국강령이 자유민주주의 강령이니까 재헌헌법도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헌법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겠다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하나로 1948년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를 온통 재단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일제강점기도 자유민주주의 틀로 해석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이 교학사 교과서에 반영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뉴라이트 스스로 부정하고 싶어하는 임시정부, 더 나아가서는 중국 만주 노령의 독립운동 세력조차 자유민주주의로 덧칠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가 마치 한국 근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이념적인 흐름이었던 것처럼 왜곡하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제강점기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거의 쓰이지 않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잘 아시는 것처럼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가 냉전 체제로 들어가면서 서방 국가에서 만들어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입니다. 다시 건국강령으로 돌아가 보면은, 건국강령을 기초한 조서학은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추구하는 상균주의를 신민주주의 혹은 뉴데모크라시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신민주주의, 뉴데모크라시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조상이 쓴 말을 그대로 옮기면은 부르주아 독재도 아니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도 아닌 다른 길로서의 민주주의를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민주국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제3의 길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조서왕이 말하는 상균주의, 상균주의 입각한 건국강령은 자유민주주의의 틀로 해석될 수 없는 것이라는 얘기를 다시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조서왕이 안창호등과 함께 만든 한국독립당, 나중에 임시정부 여당이 되는 한국독립당과는 다른 흔히 이제 제1차 한국독립당이라고 하는 한국독립당이 채택한 당위에서 정치교육, 교육의 균등을 기초로 하는 신민주국을 건설한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단지 조서왕과 한국독립당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고 1935년 조서왕도 참여한 가운데 통일조선 나치로 중국 관내에서 성립된 조선민족혁명당도 정치, 경제, 교육의 통일을 기초로 한 진정한 민주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설정하고 토지 및 대기업의 국유화와 계획경제의 실행을 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학사 교과서처럼 상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석하게 되면 자주독립의 달성이라는 큰 뜻을 위해 좌우를 뛰어넘어 독립운동 진영의 통합을 이루려던 독립운동의 역사는 이제 왜곡되고 맙니다. 그리고 뉴라이트의 속내가 그런 왜곡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 이해의 흐름을 반전시키려는 데 있음을 짐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교학서 교과서를 주도한 권희영, 이명희는 뉴라이트 계열의 한국현대사학회의 전 현직 회장입니다. 당연히 이 교과서에는 방공과 시장경제라는 잣대로 일제 식민 통치와 친일 그리고 독재를 비하하고 거꾸로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표명하는 뉴라이트의 관점이 노골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뉴라이트라고 하더라도 검증을 받아야 하는 한국 교과서에 역사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강령이라고 해석하지 않는 건국강령을 자신들의 지론인 자유민주주의로 해석하는 억지 주장을 들어놓으니 황당무계합니다. 여기서 제가 자신들의 지론에 일부러 따옴표를 붙였는데요. 일리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치학계에서도 잘 쓰지 않던 말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과잉이라는 느낌마저 듭니다. 심지어는 이런 주장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국시라고. 국시라는 얘기를 하려면 적어도 최소한도 헌법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한 번쯤은 등장해야 되는데 헌법에 아무리 찾아봐도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만열 선생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헌법 정문에 등장하는 것은 임시정부의 보통, 그 다음에 4.19 민주이년, 그 다음에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입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국시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수긍할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국시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국시를 얘기하면 수긍할 수 있는데 헌법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자꾸 국시 그러니까 몹시 거북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정당 가운데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운 당이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찾아봤더니 영국과 독일에는 자유민주당이라는 당이 있는데 다수당이 아닙니다. 기껏해야 제3정당, 제4정당 정도의 소수정당입니다. 또 찾아봤더니 영국의 자유민주당과 독일의 자유민주당은 우리로 치면 진보정당입니다. 왜 진보정당이냐? 독일 자유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내걸고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동성결혼도 합법화하자는 아주 파격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정말 극자죠, 이 정도는. 그러니까 유럽에서 일부 쓰이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말과 한국에서 쓰이는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그 배를 달리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국시가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헌법에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뉴라이트는 자신들의 지론인 자유민주주의, 여기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반공주의와 시장경제를 포장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학생들 변화가선 모든 국민에게 주입시키기 위해 교학사 교과서를 쓴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사회민주주의 내용도 아우르는 건국강령을 자유민주주의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게 교학사 교과서에서 새로 등장한 주장은 아니고요. 2008년에 나온 교과서 포럼,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 포럼에 대한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그 다음에 2013년에 나온 경기도 현대사, 이건 그 경기도에서 공무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교재인데요. 경기도 현대사라는 책에서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자유민주주의로 해석해야 된다는 주장이 이미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두 개의 인용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대한교과서에서는 3.1운동이 자유민주주의고 3.1운동의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태어났다. 그러니까 출범했다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현대사라는 책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반공 자유민주주의로 딱 국한을 시켜놨습니다. 이렇게 그 임시정부를 포함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자유민주주의로 해석하는 데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임시정부에 대해서 소수의 나이든 독립운동가 중심이었고 따라서 고루하고 보수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할 당시의 임시정부 요인들 보면은 물론 젊은 사람도 보이지만 대부분 60대, 70대 노인들입니다. 당연히 노인들이 임시정부의 주역이었다고 생각할 텐데 이 노인들도 1919년 임시정부를 만들 때는 노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젊었습니다. 20대, 30대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임시정부의 주역은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가장 선진적인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일반적으로는 임시정부를 우락 노인들의 단체 이 정도로 여기는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임시정부 수립, 그래서 임시정부가 보수적인 길을 걸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임시정부 수립 후에 독립을 이룬 뒤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지를 밝힌 일련의 연구를 살펴보면은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인 교수님이 앞에서 발표한 것처럼 당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쓰지 않던 민주공화제라는 창의적인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선진적이었습니다. 임시정부는 초기부터 좌우가 연합을 모색한 좌우합작 정부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합작이 이루어졌을 때가 임시정부 활동이 가장 활발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임시정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과는 결을 달리하는 편견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1980년대 중반에 독립운동사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 젊은 연구자들은 임시정부 비판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임시정부 비판하지 않으면 연구자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왜? 당시 70년대 박정희 정부 그 다음에 80년대 초 전두환 정권이 이상하게 임시정부를 강조했습니다. 당시 부자독재 정권이 임시정부를 강조한 이유는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강조한 이유는 있습니다. 1970년대 초가 되면 북한에서는 김일성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김일성이 있어서 한국 근현대사는 존재했다고 아주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더 조금 확대 해석하면은 김일성 집안이 있어서 한국 근현대사는 존재한다고 깔끔하게 정리하는데 거기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역사관이 필요해집니다. 그에 따라서 박근혜라고 박정희 정권이 찾아난 게 임시정부입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임시정부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는데 70년대 들어서 갑자기 임시정부를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만주에서 벌인 항일 무장투쟁에 대한 대안으로 민족주의 계열이 만주에서 벌인 무장투쟁을 또 의도적으로 또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과서에 청산리 전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주의 무장투쟁, 민족주의계 무장투쟁, 임시정부 그리고 양자의 결합체인 한국광복군 중심의 독립운동사 정리가 역사 교육의 큰 흐름으로 정리가 되는데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것이 1974년에 나온 국정교과서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물론 독립운동사를 이렇게 정리하는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에 맞지 않는 독립운동은 아예 국정이라는 이름이 붙은 교과서의 서술에서 빠져나가거나 어쩔 수 없이 넣더라도 악의적으로 서술한 반면에 정통성론에 부합하는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인 서술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정부가 초기 그리고 말기 후기에 합작정부의 성격을 띠고 있었고 그 합작정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교과서에서 강조를 하지만 1970년대 나온 국정교과서에서는 임시정부가 합작정부였다는 사실을 거론을 안 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거나 언급을 하더라도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은 독립운동이 아니고 거꾸로 독립운동에 큰 해악을 끼친 존재 지나지 않았다는 식의 서술을 많이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독재 정권에 의해서 외눈박이식 역사의식이 강조되다 보니까 1980년대 중반에 이제 독립운동사를 처음 공부하는 연구자들은 이런 경향에 대한 반작용으로 좀 임시정부를 또 거꾸로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어디 가서 임시정부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신은 그럼 임시정부 정통성 논자냐? 라는 질문도 왔는데 저는 임시정부 정통론자가 아니고 독립운동 정통론자입니다. 독립운동 아까 이만재 선생님 잠깐 그렇게 쓰신 것 같은데 독립운동 근대화론자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 대한민국 현행헌법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지만 이때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독립운동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입장이고 돌아가서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해석인 것 같기도 합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렇게 판단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4장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훈장입니다. 일반적으로 3.1운동으로 불리는 사건을 저는 3.1혁명으로 부르려고 합니다. 여러분한테 굉장히 낯설겠지만 3.1혁명으로 부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지만 1910년 나라가 망할 때만 하더라도 제국이었는데 1919년 이후에 민국이라는 개념이 임시정부 헌장에 처음 등장했고 그 이후 현재 이르기까지 거의 100년 가깝게 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자연스러움의 배경에 혁명적인 사건이 있었다. 그 혁명적인 사건이 바로 3.1혁명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3.1혁명이라는 용어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919년 4월 임시정부가 제정한 첫 번째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이제 공포가 됐는데 이게 헌법이라고 하기에는 아주 간단한 10개 조항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 잘 많이 알려진 것처럼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그 다음에 제3조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기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절 평등임, 그 다음에 제4조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친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그리고 제5조는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음. 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유함. 지금 현행헌법의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평등 조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 조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권리 조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의무 조항이 나옵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평등 조항이라는 사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헌법 문서를 만드는데 가장 국가의 체제를 규정하는 조항 바로 뒤에 평등 조항을 넣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인민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사실 한말 이후에 국민과 인민이란 말이 많이 쓰였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국민이란 말보다는 인민이란 말이 더 오래된 말입니다. 어떤 연구자가 쓴 걸 봤더니 조선왕조실록에 백성이란 말보다 인민이란 말이 더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오랜 전언을 갖고 있는 말인데 우리 민족에 굉장히 익숙한 단어란 얘기죠. 그때 한말 이후에 인민이라는 말은 전통적으로 피통치 계급이라는 말에 의미가 하나 더 붙습니다.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더 붙는데 저는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채택한 임시헌장에 나오는 인민이라는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덧붙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은 투쟁하는 인민입니다. 1917년 대동단결 선언에서 대한제국 황제가 병합정 문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주권을 상실했고 그 주권을 인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민이 양해받았다, 물려받았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때는 그냥 물려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919년 3.1혁명의 만세 시위를 통해서 그냥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쟁취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고 그런 것들이 임시 현장에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단순히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단순히 남으로부터 권리를 인정받은 나라의 주인이라고 인정받은 인민이 아니라 스스로 인민이기를 입증하는 데 성공한 인민. 그러니까 피를 흘려서 인민의 자격을 쟁취한 인민이라는 의미가 그 임시 현장에 덧붙여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찾아봤더니 1920년 국내에서 발간된 개백이라는 잡지, 천도교에서 발간한 잡지죠. 개백이라는 잡지의 창간사에 보면은 그런 취지의 창간사가 실려 있습니다. 조선이 기초한 것으로 알려진 대한민국 임시현장이 대한민국의 주체로 불러들인 인민은 바로 투쟁하는 인민, 스스로의 자유와 권리를 쟁취하는 인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국가의 민주공화국의 인민으로서의 평등 자유 권리를 항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방 후에 제한헌법이 만들어질 때 처음에 제한헌법에는 인민이라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헌법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으로 바뀝니다. 국민으로 바뀌는 데 앞장선 게 이제 이승만 계열인 윤청인데요. 윤청이 인민이란 말을 반대한 이유가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서 인민이란 말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인민이란 말을 쓰면 안 된다. 윤청에게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인민이란 말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범위가 없습니다. 북한에서 인민이란 말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똑같은 말을 쓰면 안 된다. 그런 논리로 북한에서 공화국이란 말을 쓰고 있으면 우리도 공화국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인민은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주체이자 역사의 주체로 상정이 됩니다. 이 가운데서 저는 여성의 권리 인정에 초점을 맞춰서 대한민국 임시전쟁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성 얘기는 다른 건물에 썼는데 하필 오늘 발표하는 장소가 덕성여대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의 권리, 여성의 인민의 이론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현장이었다. 그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민주주의의 선진 국가라고 알려진 영국이나 미국보다 우리가 여성의 참정권을 먼저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현장에서 여성의 참정권을 먼저 인정했습니다. 굉장히 혁명적인 거죠.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 저는 3.1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그 1919년 20년 그 상해에서 나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관지 독립신문을 보면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독립을 위한 첫 피는 여성으로부터 나왔다. 이건 물론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여성이 첫 희생자가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3.1혁명의 만세 시위 과정에서 많은 여성이 희생되었다. 그냥 희생된 게 아니죠.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희생된 거죠. 그러니까 여성도 독립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인민이 되기에 충분함을 입증했다는 생각이 그 임시정부 초기 헌법 문서에 반영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오늘날 국회에 해당하는 임시의정원을 꾸리는데 임시의정원 초기부터 그래서 여성 의원이 나옵니다. 지금도 탄생하기 힘든 여성 의원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에는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용원 선생님 저희 외조부님이 한국광복권 총사령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도 한국광복권이셨는데요. 한국광복권이 1940년 출범할 때 놀랍게도 여성 광복군이 많이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될 때까지 그 광복군에 입대한 여성의 숫자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많습니다. 지금 명단이 확인되는 숫자가 한 20명 내지 30명 정도 되고 실제로는 더 많았다고 추정이 됩니다. 여성 광복군의 경우는 이상하게 이름을 남기지 않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광복군에 입대를 했는데 광복군에 입대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독립운동에 똑같은 주체로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방침이 있었고 한국 광복군의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여성을 인민의 중요한 성원으로 이미 100년 전에
인정했다는 혁명적인 사건으로부터 임시정부의 이념적 지향을 읽어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준식 관장님의 발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념적 지향을 잘 들었습니다. 뭐 본인께서 스스로 독립운동 근대화론자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 뉴라이트 세력과 이 국정교과서 추진 세력들이 추구하는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거는 뭐 반공주의와 시장경제주의만은 시장경제 만능주의만을 추종하는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아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추구했던 가치, 민주평등 자유의 가치가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재헌헌법에 오롯이 잘 반영되어 있다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헌헌법에 나타난 평등권의 역사적 연원이라는 주제로 한상권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발표할 것은 이 재헌헌법의 평등 사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재헌헌법을 아까 뉴라이트나 이런 쪽은 뭐 자유민주주의라고 했는데 사실 재헌헌법은 그런 민주주의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뭐 재헌헌법을 제정한 유진호 박사가 기본적으로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적 평등, 경제민주화 이것이 재헌헌법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민주화. 그 헌법 제정한 사람이 우리나라 헌법이 세계적으로 가장 갖고 있는 특징은 경제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제민주주의와 각 개인의 자유, 이른바 평등가치죠. 평등이라는 가치와 각 개인의 자유가 만약에 자유도 보장한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정치적 민주주의도 보장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둘이 상충될 때 이걸 어떻게 하냐? 그때는 국가가 나와서 그걸 조정한다. 이것이 이제 헌법이 추구한 가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헌헌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평등주의적인 정신, 이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헌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요새 말하는 경제민주주의의 연원이 그렇게 되는데, 그 조항이 이제 점점 약화돼 갖고 결국은 지금 119조 2항에만 가오 그냥 남아 있습니다. 많은 조항들이 없어지고 아까 이만희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익 균정권 어떤 이익이 나면은 공동으로 나눠 가져야 된다 하는 이익 균정권 이것도 재헌헌법의 상당히 중요한 특징이고 유진호 박사도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없는 조항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그 조항을 넣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조항이 언제 없어지냐면 5.16 직후에 없어집니다. 5.16 직후에 없어지고 경제민주화 조항도 약화되고 즉 이 군사정권 박정희 정권을 거치면서 경제민주화 조항이 원래는 하나의 조항이었는데 지금 119조 1항은 자유시장 경제를 인정하고 2항이 지금 사회적 시장 경제를 하는 거로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119조 1항이라는 것이 재헌헌법에 없습니다. 원래는 없었던 것을 박정희 때 아까 이익 균정권도 없애버리고 119조 1항을 만들어갖고 사회적 시장 경제 위에다가 자유시장 경제 그 논의도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 이제 헌법학자 많은 이제 기업 이런 사람들이 1항과 2항의 관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보수적인 경제학자들은 1항이 주조항이고 즉 자유시장 경제가 주조항이고 2항의 사회적 시장 경제 평등을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조항은 보조조항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따라서 2항은 없어져야 된다까지 주장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기업가나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사람의 얘기죠. 그 두 가지에 관련해서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미 1항과 2항의 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판결을 이미 예전부터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시장 경제를 추구한다. 헌법 정신인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한 번도 판결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한번 내려갔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원용해갖고 그것이 작년 11월 달에 나왔죠. 그래서 이러한 크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의 재헌헌법에 나타나는 평등정신, 이 정신이 그러면 어디서 나왔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가 오늘 발표해야 할 내용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재헌헌법에 나타난 여러 가지 재산의 사회적 의무성을, 그러니까 재산권의 제한이죠. 그 재벌 개혁의 아주 기본적인 기초가 될 수 있는 조항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많이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재산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생존권과 소유권이 만일 대립될 경우에는 소유권을 위해서 생존권을 위해서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경제민주화적인 얘기 되겠죠.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결국 있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어떻게까지 사회학자나 정치학자, 아까 최장식 교수도 얘기했지만 뭐 진보적인 학자들이라 할지라도 다 그것이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미국이 와서 가르쳐준 거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 우리나라 재헌헌법의 여러 가지 진보적인 성격, 이것이 어디서 왔냐 할 때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을 받아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외래적인 영향인지 우리 자체 내 흐름 속에서 그런 것이 나올 수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물론 바이마르 헌법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어떤 조항을 만들려면은 당연히 그 조항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만일 지금 말하는 경제민주화 조항, 그런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를 추구하는 저 헌법 조항에 넣는다고 그럴 때 당연히 가지자들이 반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반발을 무릅쓰고 그 조항이 헌법 조항에 안착될 수 있으려면 뭔가 그러한 반발을 무릅쓰고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러한 것은 외래 조항을 따다가 여기에도 이렇게 아니고 우리도 이렇게 하자 하는 것하고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역시 독립운동의 정신, 더 나아가서 우리 전통적인 정신의 뿌리, 그것을 바탕으로 헌법에서 그런 조항을 넣을 때, 그 당시에 더군다나 이것도 48년 당시 아닙니까? 이 당시에 감히 어디 독립운동의 그 거대한 흐름, 전통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헌헌법의 정신은 물론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뿌리는 우리 사회에서의 독립운동의 정신의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고, 독립운동의 정신이라는 것도 또 따져보면은 그분들이 갑자기, 물론 이제 하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결국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결국 이제 일제 식민지 지배라는 건 자본주의 체제죠. 그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서 싸울 때 핵심적인 것이 똑같은 자본주의 체제를 지향한다고 할 땐 논리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좀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더 진보적인 논리로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회민주주의 이걸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기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전통사회에서도 그러한 그 건국관념 같은 것을 넣을 때 전통사회에서 또 어떤 영향을 어떻게 했냐, 그런 흐름, 전통사회의 흐름이 있었고, 그런 전통사회에 숙지한 사람들이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나라를 뺏기고 또 지배를 받을 때 그것을 극복하면서 더 나은 걸 제3의 길을 찾으면서 나온 것이 그 독립운동 정신이고 건국革命 정신이고, 그 정신이 헌법에 안착됐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대한민국이 꿈꿨던 정신이었는데, 그것이 해방 이후에 군사독재 정권이 넘어가면서 점점 그런 정신이 열버져갖고 현재까지 그 여맹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크게 지금 말씀드리려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여맹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여맹을 그 한 단서로 삼아갖고 그 사상의 원료,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나라의 그 정신을 우리가 다시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면서 복원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재벌 개혁도 이루어야 되고,
우리 현재에 있는 이 불평등의 구조도 역시 타파할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바로 헌법에 나와 있는 119조 2항에 지금 조그맣게 나와 있지만 그 연원을 찾아가면서 자꾸만 그 뿌리를 우리가 되살리고 설명하고 국민들한테 설득시켜갖고 독립운동 정신, 민주주의 정신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추구할 가치다. 이런 어떤 저항의 무기, 저항의 담론으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큰 문제 제기와 아울러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19세기의 이제 한국 사회는 어쨌든 두 가지 흐름에 우리 한국 사회가 서구 열강 제국의 침입이 있었을 때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두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래부터의 운동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한다. 즉 농민적 토지 소유를 실현시켜갖고 지주제를 해체시키고 자본주의 사회로 가려는 이런 움직임인데, 그런 움직임은 평안도 농민전쟁, 62년 농민항쟁, 94년 농민전쟁, 대한제국계 여러 가지 농민운동, 의병전쟁, 3.1운동, 그리고 이제 나라를 뺏기는 다음에는 한민무장투쟁과 노동자 사회주의 운동이죠. 사회주의 운동으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중세적인 신분제를 해체시키고 근대적인 평등사회를 추구하려는 평등적인 가치를 실현시키려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흐름은 이제 위로부터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개화파를 중심으로 한 흐름인데, 이러한 흐름은 우리가 알다시피 갑신장변도 있고 가부개혁도 있고 독립협회, 광무개혁, 애국개몽운동, 신병양성운동과 민족주의운동 뭐 이런 식으로 하는 흐름이 또 하나의 흐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후자의 흐름은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흐름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시대의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럼 왜 우리가 나라를 뺏기게 됐냐? 왜 식민지배를 받게 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사회진화론적인, 즉 약육강식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논리를 펴게 되고, 따라서 우리도 강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제국주의 침략 지배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논리가 됩니다. 즉 내가 못나서 패배한 것이니까 남한테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른바 내 탓이오 비슷한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니까 제국주의 침략은 반드시 침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한테 문명을 베푼 것이다. 문명 시연호까지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더 나아가서는 민중들의 저항, 이거는 무지함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우민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런 논리는 나중에 20년대 후반에 가면은 그 강대 식민 지배의 강한 힘에 의해서 패배주의로 귀착되면서 결국 친일의 논리로 가는 흐름이 되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계속 독립운동의 흐름은 후자의 흐름보다는 전자의 흐름이 중심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즉 노동자 농민이 돼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이 역시 독립운동의 주류를 이루게 되고, 앞에 후자의 흐름들은 대부분 다 친일파로 탈락을 하게 되게 마련이고, 그러한 흐름들이 결국은 독립운동 정신인 동시에 이후에 그 헌법에 녹아 들어가는 정신의 연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독립운동 정신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계속 말하는 것 하나의 공화주의 정신이죠. 공화주의 전통의 정신. 결국은 그것이 하나의 중심을 이룬다. 그런 것은 이미 많이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정신이 평등주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등주의 정신. 즉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정신은 공화주의적인 전통과 그 평등주의적인 전통,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이룬 것이 독립운동의 중심뿌리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쭉 말씀한 것이 공화주의 전통이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평등주의 전통에 관한 거고, 우리가 아까 민주공화국 갔을 때 그 김정인 교수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민주라는 것은 군주가 사라진
백성이 주인된 이런 의미에서의 민주라는 것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때 민주라는 건 평등이라는 개념의 다른 말이 아닐까. 물론 그분들이 민주를 평등으로 생각했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우리 그 평등이라는 것이 사실 민주라는 말 다른 말로 평등이라는 말하고도 우리가 대치될 수 있을 때 민주공화정 이렇게 했을 때는 평등 정치 사회 체제로는 평등 사회를 지향하면서 정치 체제로는 공화정을 지향한다는 이런 말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사회적 근거에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정에 관한 얘기는 아까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 공화정에서의 1905년에 국립신보부터 시작해갖고 신화민보 이런 쪽에서 공화정을 지향하고 있었다. 독립운동 정신의 한 뿌리인데 이거는 더 아까 세밀한 논증을 바탕으로 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평등주의와 관련돼 갖고 그런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등주의 전통 역시 공화주의 전통과 관련돼 갖고 역시 아까 여러 번 그 선언이 나왔는데 대동단결 선언 역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선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대동단결 선언 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만 세 가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권은 양도될 수 없는 거다. 이거는 양도될 수 없는 것이다. 주권을 포기하는 순간 포기자는 주인이 못 되는 거고 그 주권이 포기하는 순간 국민한테 오는 것이다. 주권은 국민이 갖고 있는 것이 양도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군주한테 주권을 줬다는 것은 너한테 양도한 것이 아니라 너한테 맡긴 것에 불과하다. 그런 논리를 피는 것 같습니다. 맡겼는데 신탁했는데 신탁자가 그것을 포기했으니까 그럼 맡긴 사람이 다시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주권은 양도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인은 우리가 된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결국 따라서 이제는 새로운 정치체제는 공화주의가 되게 된다. 이런 논리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공화주의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정부를 수립하자. 이런 임시정부론이 되겠고 이것이 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수립되는 논리적 바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그 다음에 길림성에서 대한독립선언서가 발표됩니다. 바로 17년 다음에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요건 바로 19년에 나오는 임시의정원의 바로 한 1년 전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나라를 건설할 것이냐 할 때 권리와 부를 모든 동포에게 베풀며 남녀 빈부를 고르게 조하며 현인도 등현등서 똑같이 모든 사람이 다 지혜롭고 모든 사람이 다 건강을 보장받아서 그 장수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거나 노인네나 어린애나 것이 모두 균등한 사회를 건설하자. 그래서 결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사회는 이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게 볼 때 결국 새로운 사회는 평등사회, 남녀, 빈부, 차별 없는 평등사회를 선언하는 것이고 이것이 앞서 말한 공화주의 전통의 어떤 독립운동 대동강경 선언과 짝하는 양대 어떤 선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자가 공화주의적인 전통 대동강경 선언이 공화주의적인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불가분의 것이고 양도할 수 없는 것이고 주권을 포기하는 순간 그것은 포기자는 그 주권의 군주권은 상실되는 것이다. 이런 논리와 아울러 또 하나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 세워질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 할 때 역시 균등한 사회 이런 사회를 우리가 건설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미 18년에 나오고 이러한 것이 이제 다시 모아져 갖고 19년에 임시원장에서 통과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임시원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바로 앞에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그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먼저 내세우고 그 다음에 자유라는 가치를 내세울 정도로 평등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시연장에서는. 그리고 그런 이런 평등은 결국은 하나의 자유로 혹시 확립하게 된 것은 역시 혁명적인 세계의 혁명적인 전통과 아울러서 3.1운동 이후에 사회적인 이념에 정의, 인도, 자유, 평등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이상이 각 계층에서 자기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민중은 자기의 계급 해방, 노동자, 여성들의 성적 해방 이런 걸 하면서 결국은 평등 이념이 우리 사회에 하나의 3.1운동이 확실히 정착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고 이것이 이제 나라를 세우는 임시원장에서는 3조에 아까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그 남녀, 귀천, 빈부, 계급이 없는 평등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전통을 그러면 아까 18년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런 전통은 또 어디서 또 왔을 것인가 했을 때에 그 건국강령을 쓴 그 조서왕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54페이지 밑에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평등 이념을 강조하는 이유는 평등을 하는 것 이건 뭐 새로운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부터 그렇게 살았다. 우리는 원래부터 그렇게 평등하게 균등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갑자기 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래 그런 전통 속에서 살아온 결과를 우리가 논리화시킨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인고주의라고 하는데 어떤 논리를 자기 과거의 전통에서부터 뽑아갖고 인용을 해갖고 그 논리화시키는 그런 인고주의 전통에서 조성 선생은 그러한 이념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이게 어디 특별히 이 시대 와서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인고주의적인 논리의 근거는 역시 다시 그럼 조선시대로 갈 때 조선시대가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 조선시대 망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평등 논리를 독립운동 선언에 낼 수 있었고 그것이 3.1운동 정식으로 임시정부 정식으로 나왔을까 때문에 역시 우리 사회 전통에서는 그 균을 추구하는 논리, 유교적 정치 이념의 핵심이 균이죠. 불안과 환불균이라는 말처럼 적은 것을 걱정하지 않고 균등하지 않은 걸 걱정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이념인데, 우리가 말하는 균의 논리, 부역도 가능하면 물론 이게 그렇게 실현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려고 하는 것이 늘 왕정의 개념이었죠. 인정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인정의 핵심이 이제 바로 균등사회를 추구하는 건데 부역, 재산 아니면 이제 균형 같은 것도 하는 그러한 유교적 정치 이념. 우리가 유교적 정치 이념에 신분적인 불평등, 신분사회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 경제적으로는 가능하면 균등사회를 실현하려고 하는 과거 전통 또 그런 거에 바탕으로 신학계 전통에서 균전론이라든지 한전론, 여전론 이런 것들이 바로 전통 특히 진보적인 독립운동가들한테는 하나의 논리화됐고 우리가 또 많은 사회주의 운동으로 전환된 유학자들이 사회주의로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논리적인 친연성은 역시 유교적인 균등 논리와 사회주의적인 평등 사상이 논리적인 친연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많은 독립운동가들 중에 유학자들이 그렇게 사회주의 사상으로 실시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정신은 단순히 우리가 나라를 뺏겼으니까 나라를 되찾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강자로부터 약자를 해방시킨다 이런 더 보편적인 이념이 있지 않나 생각해 되고 그렇게 될 때 제국주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약육강식의 논리인데 이 제국주의 논리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평등 이념을
우로 대체할 때 제국주의의 그 논리를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러한 논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독립운동 정신이 더 의미가 있고 또 연대도 가능했고, 우리나라의 뭐 독립만 위해 싸우지 않고 전 세계적인 피압방 민족들과 연대하는 독립운동이 또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인데, 그런 모든 것이 가능했던 논리적 근거가 역시 평등주의를 추구하는,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한다는 더 큰 대의가 상당히 중요한 정치적 바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에 저희가 독립운동을 폄하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꼭 우리가 아무리 더 열심히 싸워도 결국은 외국이 독립운동 해준 거 아니냐, 독립의 선물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힘으로 나라를 되찾지 않은 건 사실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 반박하고 비판할 수 있는 논리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물론 무리력이 약해서 우리 힘으로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독립운동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추구할 상당히 중요한 정신적 자산을 주었다. 우리 사회가 추구할 그 정신적 자산을 주었고, 그 정신적 자산 단순히 우리 자체의 독자적인 독립이 아니라 바로 연대와 세계 평화. 그 독립운동에 보면 꼭 세계 평화 논리가 반드시 그 뒤에 나오거든요. 세계 평화. 그러한 논리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하고 강자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논리 속에서 나온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평등주의 정신이고, 그래서 이 독립운동 정신의 평등주의 정신은 우리가 좀 계속 강조를 하고, 또 우리 자신의 지금 현재 사회적 논리도 거기서 찾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부정하는 사람들이 독립운동 정신을 폄하하고 또 그렇게 지금 현대에 있죠. 그래서 독립운동을 우리가 현대에서 재발견할 수 있는 이념적 기반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뭐 다시 삼균주의에 잘 반영됐다는 얘기는 뭐 아까 여러 번 나왔으니까 제가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렇게 봤을 때에 유진호 아까 그 재헌법을 뭐 바이마르 헌법에 영향을 받았다. 물론 바이마르 헌법이 영향을 받으면 사실인다고, 안 받았다는 얘기 아니라 또 바이마르 헌법 얘기를 유진호 박사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여러 번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유진호 박사가 이제 그 재헌법을 만드는 참고한 책을 책을 10개를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건국강령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건국강령의 그 정신을 상당히 받았고, 또 유진호 박사가 뭐 나중에 친일파로 평가를 받고 있지만 본인 자체가 사회주의 사상에 상당히 심취돼 있었던 분이고, 그랬을 때 충분히 그러한 독립운동의 정신을 자기가 그래도 잘 녹여갖고 이렇게 훌륭한 헌법을 만드는 것이 자기가 나름대로 민족의 앞에 하는 숙제 내지 사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혹시 갖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재헌헌법을 만들면서 그냥 재헌헌법을 당신이 만드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각 이 헌법은 어떠한 정신과 이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걸 반드시 주석을 다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헌법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경제적 민주주의를 추구한 것이다. 이건 어느 나라 헌법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바로 이분이 본인이 뭐 독창적으로 갑자기 생각해서 나온 것도 아니죠. 또 헌법에 보면 경제조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뭐 경제조항, 지금도 헌법에 경제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바이마르 헌법도 물론 경제조항이 있지만 훨씬 우리나라 그 재헌헌법의 경제조항은 훨씬 더 항목 수도 많고 내용도 자세하고 훨씬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결론 부분에 이제 두 가지는 이걸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던 것은 개화파의 흐름과는 다른 독립운동 세력이 끈질기게 추구했던 공화주의와 평등주의 이념이었다. 이건 말씀인 것이고요. 그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새로이 독립국가로 탄생한 대한민국은 형식적 정치적 민주주의, 뭐 이런 걸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는 다른 실질적 민주주의,
그걸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추구를 했고, 이는 일제한거한 독립운동, 민족해방 한 운동 세력이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해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가능했고, 또 이러한 독립운동의 흐름, 힘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에 반대하는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금 말하는 그 뉴라이트나 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추구, 그 자본주의적 발전이죠. 그걸 추구하는 것이 독립운동 정신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즉 우리가 식민지를 받은 것이 자본주의 침략 때문에 받았는데,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 자본주의적인 사회 질서를 추구하겠다. 이건 스스로 맞지가 않는 거죠. 결국은 이제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서 싸우려면은 그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사상과 이념이 바탕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뭐 아까 뉴데모크러시라든지 여러 가지 제3의견도 얘기했지만 핵심적인 것은 그 민주주의에 좀 더 풍부하고 심화된 내용이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유진호 박사가 말한 우리나라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이 경제적 민주주의를 추구한 것이다 하는 논리로 압축된 것이고, 그 내용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추구해야 할, 독립운동 정신을 제대로 개선할 때 추구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여백이 지금 간간히 나와있지만,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이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죠. 처음 나왔고, 근데 사실 우리가 재헌헌법 정신, 독립운동 정신을 제대로 배운다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상권 교수님의 재헌헌법에 나타난 평등권의 역사적 연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들었습니다. 지금 역시 한상권 선생님의 인기는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뒤에 청중들이 서 계신 학생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3부 순서는 이제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